장군화학이요? 장군화학은 그냥 일종의 말장난인데 그거 일반화학을 영어로 뭐라고요? 제너럴 케미스트리, 제너럴 장군. 장군. 예. 장군. 그게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자, 보자. 자,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분자의 비열 분석. 분자의 비열 분석. 네, 비열 분석. 자, 기본적으로 이제 뭐냐면 분자가 더 많은 운동 방식을 가질수록 운동 에너지 가질수록 열 에너지 그래서 작아서 비열이 커진다. 오케이. 요거. 자, 요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 강대국의 조건 첫 번째가 뭐? 강대국의 첫 번째 조건. 강대국의 첫 번째 조건. 인구죠. 인구가 1억은 넘어야 강대국이라고 해요. 알겠죠? 스위스 강대국이에요. 스위스는 선진국이지만 강대국이라 하지 않죠. 왜냐면 인구가 적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마찬가지로 뭐 리히텐슈타인 뭐 이런 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막 몇 억씩 되거든요. 몇 억씩 되는데 그런 나라는 우리가 강대국이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면 총 인구가 뭐 10만 명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강대국이 되려면 우선 인구가 받쳐줘야 되는데 이유가 뭐예요? 바로 사람이 많을수록 십시일반이라고 해서 세금을 약간씩만 내도 아주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예를 들면은 뭐 해군이 도입하는 이지스함 한 달에 2조 원씩 하거든요. 2조 원? 그럼 2조 원의 비용을 전 국민이 10만 명 있어. 10만 명의 국민이 세금을 내서 2조 원을 메꾸는 것과 미국 같은 경우 인구가 한 2억, 3억 명 정도 되기 때문에 3억 명의 인구가 세금을 내서 2조 원을 맞추는 것. 어디가 당연히 부담이 덜 하겠어요?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어떤 시스템이 열 에너지를 흡수했어요. 근데 그 열 에너지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분산을 하면 열을 흡수해도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온도가 조금만 올라간다? 이 말은 비열이 크다는 얘기예요? 비열이 작다는 얘기예요?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는 건 비열이 크다는 얘기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비열은 어떤 분자적 관점에서 봤을 때 그 분자의 움직임이 얼마나 다양하냐와 직접적 관계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되게 자세히 얘기할 수는 있는데 그냥 핵심만 짚어서 얘기를 하면, 자, 그러면 H2O의 경우 다음처럼 분석이 가능합니다. H2의 경우는 다음처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1. H2O 솔리드. H2O 솔리드. 자, H2O 솔리드는 뭐겠어요? 어떤 상태예요? 아이스 상태죠? 맞나요? 아이스 상태죠? 그러면 얼음 상태에서는 분자의 병진 혹은 진동. 자, 병진 운동이 뭐예요? 병진 운동. 병진 운동이 뭐예요? 쭉 가는 걸 병진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어떤 입자가 질량을 가진 입자가 한 방향으로 쭉 가는 걸 병진 운동이라고 하죠. 자, 진동 말고 회전. 자, 회전은 뭐예요? 회전은 뱅글뱅글 도는 걸 회전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얼음이라고 하는 건 분자의 이런 운동이 자유롭겠어요? 매우 속박된 상태겠어요? 매우 속박돼 가지고는 물 분자끼리 수소결합으로 막 붙들고 있는 거 아니야? 수소결합 어떻게 하면 수소결합 여기 산소 이렇게 있고 그러면 요 방향으로 이게 수소결합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또 다른 H2O 또 요 수소결합이 있으면 또 다른 H2O. 그런데 산소에는 또 뭐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다가 두 방향에 비공호 전자쌍까지 있죠. 그러면 그 비공호 전자쌍이 향하는 방향으로 또 다른 물 분자의 수소, 또 다른 물 분자의 수소. 마치 어떤 상황이냐면 두 팔을 누가 잡고 심지어 머리끄댕이도 누가 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머리끄댕이 잡혀 있으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달려갈 수 있어요? 어렵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누가 팔다리 잡고 머리끄댕이 잡는데 막 달리기 힘들잖아. 그 다음 이 상태에서 도는 것도 너무 어렵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이스에서는 분자의 병진 혹은 회전이 거의 나타나지 않을 거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얼음 결정에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을까요? 어떤 움직임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바로 수소 결합을 중심으로 한 분자의 진동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H2O 분자가 있고 H2O 분자가 있으면 요게 수소 결합인데 이 수소 결합을 일종의 용수철이라 생각을 하면 용수철에 매달려 있는 두 질량 중시처럼 수소 결합에 매달려 있는 두 H2O 분자가 뭐를 할 수 있다? 이압 이렇게 진동은 할 수 있겠구나. 뭔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오, 그렇다면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 여기 주면 되겠죠? 이압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얘는 수소 결합력에 영향을 주는 세 방향의 분자 진동이 가능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웬 세 방향? 웬 세 방향? 갑자기? 웬 세 방향? 왜 갑자기 난데없는 세 방향? X, Y, Z야. 진동을 하는데 X축으로 이렇게 Y축으로 Z축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얼음 결정을 쫙 이루고 있는데 물 분자들이 거시적으로 X축으로 흔들흔들 Y축으로 흔들흔들 Z축으로 흔들흔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세 개의 독립적인 진동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긴 하겠죠. 근데 독립적인 움직임만 보면 XY 지방향의 진동이 나타날 거라고 보자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의 운동 방식마다 2분의 R 만큼 정적 비열이 부여됩니다. 이거를 물리학에서 이퀴파티션 티오리움이라고 하거든요. 등분배 원리라고 해서 원래는 진동 방식 하나마다 이제 2분의 1 KT
이렇게 이제 운동 에너지가 분산이 되는 건데 얘가 이제 볼츠만 상수잖아요. 볼츠만 상수 정의가 뭐예요? 볼츠만 상수 정의가 기체 상수를 야보가드로 수로 나눈 거잖아요. 그러면 2분의 R은 뭐냐면은 요 2분의 1 KT가 1몰 기준으로 뭐냐면은 나타난다고 할 때 여기다가 아보가드로 수를 곱해 놓은 게 2분의 R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뭐 지금 당장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러려니 하시고 그냥 받아들입시다. 알겠죠? 이퀴파티션 띠오리움까지 하면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냥 인정을 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물리학에서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아마 들었을 수도 있는데 여하튼 운동 방식 하나당 2분의 R만큼 정적 비열이 나타난다 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이때 요 H2O 솔리드에서는 CB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2분의 R에 곱하기 3 곱하기 3 무슨 말 알겠죠? 곱하기 3 이라고 해주시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이때 곱하기 2를 한 번 더 더해줘야 됩니다. 이건 뭘까요? 곱하기 2는? 이건 뭐냐? 진동 운동에서는 하나당 2배의 비열이 나타납니다. 자, 진동 방식이 몇 가지 나타나요? X, Y, Z 세 방향으로 나타나죠. 근데 진동은 진동 하나당 보통 비열의 2배씩 배분이 됩니다. 왜냐? 여러분, 진동을 하면 질량 중심이 실제로 움직이는 거죠. 맞나요? 진동을 하면 질량 중심이 실제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질량 중심의 운동 에너지만큼 열 에너지가 배분이 되는 거예요. 우선. 알겠죠? 그런데 H2O 분자가 진동을 해버려서 위치를 약간씩 바꾸면 또 다른 H2O 분자 사이에 수소 결합력이 영향을 받을까요? 영향을 안 받을까요?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 이건 경험적으로 당연한데 이를 만져봤더니 약간 흔들흔들해요. 만약에 그럼 그 상황에서 막 흔들면 이가 가만히 있어야 결국 뿜뿜뿜뿜 나와요. 자, 너무 이상한 얘기 하는 거예요? 완전 당연한 얘기 하는 거예요? 완전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매우 경험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알아요. 진동이 반복되면 결합력이 달라진다는 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진동이 벌어지면 H2O 분자의 2분의 1 MV 제곱만큼의 운동 에너지로도 에너지가 분산이 되지만 요 둘의 수소 결합력이 변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수소 결합력이 위치 에너지가 되고 위치 에너지의 변화가 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분자를 중심으로 한 진동이 일어나면 질량 알갱이에 의한 운동 에너지로도 열이 흡수가 되지만 수소 결합력이 분자 간 인력이 변하면서 이쪽으로 열이 또 흡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진동은 하나의 방식당 비열이 더블링이 되는 거예요. 2배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2 써주시면 얘는 값이 어떻게 된다? 2분의 6R. 알겠죠? 그런데 보통의 비열은 CB가 흔하다 그랬어요? CP가 흔하다 그랬어요? CP가 흔하다고 했죠? 그러면 이때 물론 H2O 솔리드지만 근사적으로 가정을 합시다. 이상기체라고. 그러면 CP와 CV의 관계가 뭐죠? CB 플러스 R이죠? CB 플러스 R이죠? 그러면 R 넣으면 8R2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그래서 아이스에서의 비열은 2분의 8R 비슷하게 나와요. 됐죠? 됐어요? 됐죠? 자, 여기까지 쓰시고 그 다음 여기 줄게요. 해줄게요. 쓱쓱쓱쓱쓱쓱. 두 번째, 리퀴드. 자, 리퀴드에서는
병진 가능한가요? 자, H2O 물에서는 H2O 분자가 직선 운동하는 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당연히 돌아다닐 수 있죠. 물은 유체니까요. 그러면 병진 운동 몇 방향 가능하죠? 세 방향. 자, 그다음 유체인 H2에서 회전 가능한가요? 당연히 내 맘대로 뱅글뱅글 돌아다닐 수 있죠. 회전 몇 방향? 세 방향. 왜냐면 자 X, Y, G 그러면 X축을 중심으로 회전할 수도 있고요. Y축을 중심으로도 회전할 수 있고 G축을 중심으로도 회전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H2O처럼 그냥 일반적으로 생긴 대부분의 분자는 세 가지 회전 모드를 다 가질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리퀴드에선 수소결합을 중심으로 하는 분자 진동 가능한가요? 수소결합을 중심으로 하는 분자 진동 가능한가요? 당연히 가능하죠. 왜냐하면 물에서는 수소결합을 해야 안 해요? 물에서는 수소결합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몇 방향 가능하겠어요? 역시나 세 방향. 물에는 여전히 수소결합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물에서는 세 방향 병진, 세 방향 회전, 세 방향 진동.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 줄게요. C, B 구해볼게요. 자, 2분의 R만큼 배분된다고 했죠? 자, 우선 병진 몇 방향? 세 방향. 회전 몇 방향? 세 방향. 그리고 진동 몇 방향? 세 방향인데 진동에다가는 뭐? 곱하기 2. 그래서 여기에다가 곱하기 2. 그러면 이 계산해 주시면 2분의 12R 됐죠? 2분의 12R. 그럼 역시나 뭐로 바꿔요? CP로 바꿔요. CP는 근사적으로 이상 기체 아니지만 기체라고 가정하면 12 플러스 R이죠. 계산해주면 2분의 14R. 됐죠? 그러면 이런 식의 아주 근사적인 예측에서도 비열이 비슷해요? 상당히 차이 나요? 비열이 상당히 차이 나죠. 대충 보면 2배 정도 나죠. 그렇죠? 그게 2, 4란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전자레인지에 음식 돌려본 적 있어요? 전자레인지 음식을 돌리면 그 물이 많은 음식은 전자레인지로 돌렸을 때 온도가 빨리 올라요? 온도가 느리게 올라요? 물이 많은 음식은 온도가 느리게 오르죠? 느리게 오릅니다. 그런데 고체 음식을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온도 빨리 올라요? 느리게 올라요? 고체 음식을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고체 음식을 전자레인지에 돌리면요 온도가 오르다 못해 타버립니다. 예, 타버립니다. 빵 돌려본 적 없어요? 빵 같은 거 전자레인지에 넣잖아요. 10초만 돌려도 뜨거워져요. 10초만 돌려도. 왜? 고체라서요. 고체가 비열이 작기 때문에 동일 열량에 대해서 온도 변화가 빠릅니다. 그래서 빵 같은 거 전자레인지도 한 30초 돌리잖아요. 빵 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빵 안 돌려봤구나 전자레인지에. 근데 물 있잖아요. 그냥 맹물 있잖아요. 그냥 맹물. 그냥 맹물을 끓을 때까지 전자레인지에 넣으려면 꽤 기다려야 돼요. 한 2, 3분은 기다려야 돼요. 2, 3분은 돌려야 물이 불불 끓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빵 넣고 2분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빵 넣고 2분 두면 불나요. 불납니다. 왜? 비열이 작아서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체는 비열이 작은 편이고 액체는 비열이 큰 편이에요. 그러면 이런 식의 분석이 지금 잘 봐요. 꼭 H2에서만 그렇게 써요? 다른 물질도 비슷하겠어요? 다른 상호작용에서도 굉장히 비슷하게 나타날 거란 얘기예요. 즉 H2에서는 수소결합을 중심으로 하는 분자 진동이 가능하겠지만 언급하려고 하는 H2S에서는 수소결합이 아니라 무엇을 중심으로 하는 분자 진동이 가능하겠어요? 분자 간 인력.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수소결합 대신에 분자간 인력이라는 말만 쓰면 되기 때문에 이 분석은 H2O뿐만 아니라 대부분 존재하는 분자성 물질에 다 비슷비슷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무슨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세 번째, 자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그럼 세 번째 남아있는 거 뭐? gases. 자, ga스는 병진 몇 방향? 세 방향. 회전 몇 방향? 세 방향. 그리고 기체에서는 수소결합을 중심으로 하는 분자 진동 몇 방향? 없죠? 왜 없어요? 기체니까 따로따로 있으니까 수소결합을 고려해주지 않아도 되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기체 상태에서는 몇 가지 운동 방식이 가능하냐? 3, 3에서 총 6가지 방식이 가능해요. 알겠죠? 그러면 비열 어떻게 구한다? 짜잔, 짜잔, 짜잔. 뭐랑 아주 비슷해요? 고체랑 아주 비슷하죠? 그래서 기체하고 고체는 비열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거에 비해서 액체는 무조건 비열이 커요. 액체는 무조건 비열이 작아요. 액체는 무조건 비열이 큰 거예요. 알겠죠? 저기처럼 하필 저렇게 숫자가 너무너무 예쁘게 2, 4 저렇게 딱 2배처럼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액체의 비열은 고체 기체에 비해서 무조건 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사실을 꾹꾹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놀라웠게도 아까 썼죠. H2S 기체상 비열 역시 얼마라고요? 2라고요. H2O가 아니라 H2S도 문헌에서 찾으면 정적 비열이 2입니다. 이 저기 줄 그램 도씨.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됐죠? 됐죠? 자, 그 다음 4번 문제 할 수 있겠어요? 4번 문제. (4번) 문제 만들 수 있겠어요? 4번 문제 해결할 수 있겠어요? 아까 연용량 무한대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 아이디어로 만들라는 거예요. 자, 실제로 화학이나 물리 실험에서 등원 조건으로 실험하는 건 자주 없는 일일까요? 아주 흔하게 많이 나타나는 일일까요? 아주 흔하게 나타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실험 장치를 고안하는 거 충분히 생각해 볼 문제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등원 장치를 만들 수 있겠냐고요. 근데 슬쩍 생각하면 등원이 좀 쉬운 건 아닐 텐데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이, 여러분 많은 반응들이 발열 반응이거나 흡열 반응이거나 막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예시도 뭐 이상한 일반적인 반응 주고 뭐 발열 반응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뭐 델타 H가 음수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런 게 나와 있지만 이게 꼭 발열 반응이라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흡열 반응이래도 발열이거나 흡열이면 이 온도를 일정하게 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발열이 되면 온도 올라가요, 떨어져요? 발열이 되면 온도 올라가요, 떨어져요? 온도 올라가잖아요. 종이 태우는 반응은 발열이에요, 흡열이에요? 종이 태우는 거 발열이잖아요. 종이 태우면 차가워져요, 뜨거워져요? 온도 올라가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흡열은 온도 올라가요, 온도 내려가요? 온도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흡열 반응을 하건 발열 반응을 하건 온도가 변할 것 같은데 변하지 않게 뭘 하라고요? 변하지 않게 등원 장치를 설계하라고요.
그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보이세요?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요? 자, 일기압으로 누르고 있고 물 위에 얼음이 떠 있어요. 물 위에 얼음이 떠 있는 이유는? 밀도가 작아서. 밀도는 왜 작죠? 수소결합 때문에. 그래서 물 위에 얼음이 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이 상태로 이 물하고 얼음이 지금 공존하잖아요. 공존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몇 도? 무조건 0도. 알겠죠? 피스톤으로 일기압으로 누르는데 얼음하고 물이 공존하면 이 내부에서 무슨 질환이 일어나도 무조건 온도는 0도야. 알겠죠?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런데 이때 여기서 이 A, B가 섞여서 C가 되는 반응이 진행됐다고 치자. 무슨 말 알겠어요? C가 되는 반응이 진행됐다고 치자. 반응 진행. 그러면 이때 여러분 여기 그림을 어떻게 그리면 되겠어요? 여기 그림을 어떻게 그려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안에 넣어놓은 물질들이 A, B 반응을 해가지고 C가 됐다. 그럼 이 안에 그림 어떻게 되겠어요? 친구! 이름이 뭐였죠? 강민이. 강민 힘내줘야겠죠? 강민. 그래. 강민. 그래, 힘내주세요. 그래. 자, 그래서 A, B가 반응해서 C가 됐다. 그럼 여기서 그림이 어떻게 될까요? 정답. 바로 뭐냐면 여기가 원래 기준선이었거든요. 여기서 기준선이었는데 여기 물과 얼음의 기준선이었던 삼경계가 요렇게 위치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만큼 무슨 일이 벌어져요? R자 융해가 된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전히 위쪽은 아이스가 있을 거고요. 아래쪽은 워터가 있겠죠. 지금 A, B가 C가 되는 반응은 발열이에요, 흡열이에요? 지금 발열 반응이 진행된 거죠? 그러면 발열 반응이 진행됐다면 열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쪽으로 열 이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맞죠? 그 열을 받아 얼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열을 받아 얼음이 물로 융해가 된 거라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몇 기압이에요? 1기압이죠. 그런데 일부 융해돼도 여전히 뭐해요? 그럼 몇 도예요? 0도. 알겠죠? 아시겠습니까? 이게 등온 장치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게 역반응이 돼도 등온이에요? 등온 아니에요? 역반응이 돼도. 역반응도 등온인 거예요. 그럼 역반응은 발열이야, 흡열이야? 역반응은 흡열이지. 흡열이 되면 그때는 얼음이 좀 더 많아지겠지. 하지만 여전히 온도는 0도. 알겠죠?
이게 순물질의 상태 변화가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중요한 특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활용을 해서 이렇게 그 세팅을 하면 무슨 반응이 돼도 0도로 등온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장치를 만들어 보라라는 게 4번 문제입니다. 됐죠? 선생님 그러면 네. 만약 융해열 때문에 아이스가 다 녹아버리면 그때부터는 등온이 안 되죠. 그럼 그러지 않도록 충분히 많이 준비하면 되죠. 충분히 많이 준비하면 되죠. 그냥 주변을 0도 이하로 하는 거. 주변을 0도 이하로 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맞아 실험실. 아, 주변을 0도 이하로 한다고요? 주변을 0도로 이하로 하면 주변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제어해야 될 요소가 특히 굉장히 많고 주변이라고 하는 건 공기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잖아요. 공기는 저밀도 조건이죠. 공기는 저밀도 조건이라 접촉 면적이 작아서 온도 교환이 느리게 일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고온인데 주변은 저온이어서 열평형이 이루어지는 속도가 느리죠. 실험처럼 온도 변화를 예민하게 제어해야 되는 조건은 공랭식으로는 온도를 예민하게 제어하기 힘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얼음을 계속 만들어주려고 예. 그냥 주변을 예를 들면 그냥 그럼 만약에 여기 주변이 영하가 돼버리면 여기서 충분한 열 교환이 돼버리면 이 내부가 전부 다 아이스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전부가 아이스가 돼버린 상황에 도달하면 그때는 0도가 아니라 영하 1도, 영하 2도, 영하 3도 계속 온도가 변하겠죠. 또 다시 이제 0도에서 올려주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이 이 세팅을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만 해주면 된다? 요 주변이 충분한 뭐이기만 하면 단열 용기이기만 하면 외부에서 에어컨 설치 없이도 얼음만 뚜시 갖다 놓으면 등온 조건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나겠죠? 이겁니다. 우리는 매우 기계적이거나 전자적인 도구에 대해 익숙하잖아요. 예를 들면 온도를 변화시킨다. 에어컨 틀잖아요. 에어컨 트는 건 전기적인 도구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온도를 올리고 온도를 낮추는 데 있어서 반드시 전기 에너지를 써야 된다라고 착각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기 사용하지 않는 냉장고 있는 거 아세요? 냉장고 전기 안 써도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냉장고가 상업적으로 언제 처음 만들어져요? 냉장고가 상업적으로 언제 처음 만들어져요? 바로 GE에서 처음 만들죠. GE. GE가 어디예요? GE, 제너럴 일렉트릭이요. 제너럴 일렉트릭. 누가 설립한 회사? 에디슨. GE. 자, GE는 작은 회사예요, 초거대 기업이에요? 네, 초거대 기업입니다. 여기서는 GE는 냉장고, 세탁기, 뭐 TV 이런 것들도 만들지만 냉장고, 세탁기, TV 이미 다 삼성하고 LG한테 발려가지고 냉장고, 세탁기, TV 이런 것보다는 주력으로 만드는 게 뭐예요? 주력으로 만드는 게 이제 GE. 원래 이제 GE의 가장 히트 상품은 뭐예요? GE가 만들어온 인류 최고 히트 상품. 전구. 근데 요즘 전구 만들어서 돈 벌어요. 이건 돈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GE가 뭐 만들었냐면 냉장고, 세탁기 뭐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 거 만들었다고. 그래서 여러분 상상을 못 하겠지만 1980년대 있죠. 1980년대 가장 비싼 전자제품이 어느 회사 거예요? GE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1980년대 부잣집 혼수는 다 GE 걸로 했습니다. 삼성, LG 거는 그때 쓰레기여가지고 부잣집에서는 안 썼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장모님 댁에 가면 냉장고가 GE야. 장모님 댁에 가면. 알겠죠? 그런데 상전벽해라고. 상전벽해란 말 알아요? 상전벽해? 옛날에 밭이었던 곳이 지금은 바다가 되었구나. 그게 한자성어로 상전벽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전벽해. 옛날에 밭이었는데 지금 밭 됐다. 시간이 조금 흘렀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 이제 더 이상 GE 제품 쓰는 사람 없죠? 다 삼성, LG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GE는 더 이상 냉장고, 세탁기 이런 걸 주력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럼 뭐 만들게 해요? 방산 만들게, 방산. 방산이 뭐예요?
전투기에 들어가는 첨단 제품 이런 거 만듭니다. 그래서 전투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뭐 이런 거 인공위성에 들어가는 부품 그런 걸 만드는 회사로 전환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우리는 모르지만 전 세계적인 초거대 인류 대기업입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회사고 그래서 이 회사는 미국 NSA에 참관합니다. NSA가 뭐예요? 국가안보회의. 국가안보회의에 배석합니다.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미국 국가안보회의에 누가 배석하는 줄 아세요? 자, 국가안보회의니까 누가 회의하는 거예요? 대통령과 국무위원이 회의하는 거잖아요. 대통령과 각부 장관인 국무위원들이 회의하는 걸 NSA라고 하고 여기서 다루는 정보는 아무나 알 수 있는 정보예요. 탑시크릿이에요. 탑시크릿이죠. 그 탑시크릿의 그 장면을 누가 참관할 수 있다면 믿겠어요, 여러분? 미국은 가능합니다. 미국은 가능합니다. 언제 어떻게 하면 가능하다? 돈 주면 가능합니다. 어떻게 돈 주면? 정치인에게 정치 자금을 몇백억 이상 하면 국무회의에 참석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무회의에 들어가서 발언권은 없지만 국무회의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미국은 정치도 돈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좀 이상하죠? 국무회의니까 이거는 전 국민이 선거로 뽑은 그 정치인들이 전 국민을 위해서 회의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왜 대기업들이 뒤에서 보고 있을까요? 대기업이 돈 낸 거 아니야. 이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대기업이 돈 낸 거 아니야. 그럼 그 대기업 입장에서는 돈값을 해야지. 이놈의 대통령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돈값을 하는지 지켜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미국 국무회의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코카콜라, GE 이런 대기업 관계자들이 뒤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발언권은 없지만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나오는 모든 국무회의 내용은 당연히 친대기업적이겠습니까? 서민적이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은 서민이 살아가기에 지옥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서민으로 살아가는 건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미국의 의료보험이 쓰레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에서 만들었던 히트 상품 중에 하나가 바로 냉장고. 자, 그런데 냉장고는 GE는 전기회사예요? 전기회사 아니에요? 전기회사죠. 그러면 GE가 만드는 냉장고는 전기로 구동돼야 되겠죠. 그래서 냉장고가 전기로 구동되게 설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19세기 말에 냉장고가 전기 에너지가 필요 없는 냉장고가 이미 개발되어 있었어요. 19세기 말에. 어떻게? 줄 톰슨 이펙트를 이용합니다. 줄 톰슨 이펙트. 줄 톰슨 이펙트가 뭐냐면 여러분 그 이제 수원시 영통구에 가면 우리 집 주변인데 거기 등산로가 있어요. 등산로가 있으면 등산로에 용인시에서 이렇게 무슨 뭔가 이렇게 설치를 해놨거든요. 설치를 한 게 뭐냐면 그 등산 갔다 오면 신발에 흙 묻잖아요. 그걸로 다시 돌아다니면 주변이 지저분해질 수 있으니까 등산로 입구에 용인시가 만들어 놓은 에어건이 있어요. 에어건. 그래서 이게 손잡이를 쿡 누르면 바람이 슉 나와가지고는 먼지 확 털고. 뭔지 알죠? 네. 에어건 축축축 해가지고 먼지 털고. 그 에어건 있잖아요. 계속 누르고 있어 본 적 있어요?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계속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요. 입구가 엄청 차가워져요. 이걸 줄 톰슨 이펙트라고 해요. 뭐냐면 이 뒤쪽은 압축 공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기가 부피가 작아요. 그런데 에어건을 누르면 얘가 여기는 한 4, 5기압 정도 되고 누르면 바깥쪽이 1기압 정도잖아요. 그럼 기체가 나오면서 갑자기 순간적으로 단열 팽창을 해요. 단열 팽창을 하면 온도가 올라가요, 떨어져요? 온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온도가 아주 차가워지고 부피 팽창이 충분히 커지면 온도가 심하게 떨어져서 얼음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에어건을 앞으로 경험이 되면
에어건 이렇게 상황이 되면 에어건 한번 계속 눌러보세요. 누르고 입구 한번 만져보세요. 되게 차가워져요. 이게 냉장고예요, 그냥. 이게 냉장고예요. 이게 냉장고예요. 그래서 어떤 냉장고를 만들 수 있냐면 압축 공기 있죠. 압축 공기를 업체에서 프레셔로 눌러가지고 공기통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공기통을. 그러면 업체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아저씨 공기통 하나 갖다 주세요. 예 하면은 예. 그래서 이제 부렁부렁부렁 오토바이로 이제 확 퀵받을 갖고 오는 거야. 여기 설치해 주세요. 예 하면 이제 열고 공기통 딱 바꿔 끼는 거야. 그럼 거기에서 스위치 노즐을 딱 열면 안에 압축 공기가 쉬 나오겠지. 그럼 이 안에 내부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 푹푹푹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전기 에너지 쓸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압축 공기통만 업체에서 대량 생산하면 되죠. 그럼 여러분 대량 생산하는 건 단가가 올라가야 단가가 떨어져요. 단가가 훅 떨어지죠. 그래서 사실 냉장고를 이런 식의 압축 공기 형태로 냉장고를 만들면 국가적 단위로 환산했을 때 비용이 올라가게요, 떨어지게요? 비용이 훨씬 쌉니다. 전기로 구동되는 것보다 압축 공기로 구동하는 냉장고가 훨씬 비용이 싸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냉장고를 전기로만 구동할까요? 에디슨 때문이에요. 에디슨이 해운 회사가 제너럴 일렉트릭 전기 회사인지라 에디슨이 미국 정부에 로비를 해서 냉장고가 국가적으로 전기로 구동될 수 있도록 법제화를 해버려서 이 냉장고가 퇴출이 돼버린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비용의 전기 에너지를 활용하는 냉장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전기 냉장고 뜯어보면 이거랑 구조가 같게요, 다르게요? 이그젝틀리 셈입니다. 전기 냉장고 안에는 어떻게 돼 있을 뿐이냐면 냉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냉매라고 하는 기체를 프레셔하는 장치가 들어있는데 프레셔하는 장치가 전기로 구동되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냉장고를 뜯으면 큰 압축 모터가 있거든요. 그 모터가 전기로 구동이 돼서 기체를 압축해요. 그런 다음에 노즐을 탁 틀어서 압축된 공기가 확 이렇게 분산이 되면서 온도가 떨어지게 만드는 게 전기로 구동되는 냉장고예요. 그러면 각 가정마다 기체를 압축하는 모터를 우리가 개별적으로 구매를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 개별 구매가 단가가 올라가요? 한꺼번에 구매하는 게 단가가 떨어져요? 당연히 한꺼번에 구매하는 게 단가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구매해 주면 돼요? 공장이요. 공장이 모터 하나 큰 거 하나 이렇게 구비를 해가지고 거기서 공장에서 압축 프레셔 해가지고 가스통 만든 다음에 그걸 가정으로 배달하면 훨씬 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한 게 에디슨입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가 NSA에 참석해서 그런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즉 기술이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 기술이 개발되는 게 아니고요. 때로는 누구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기술이 활용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이런 얘기 안 들어봤죠? 안 들어봤죠?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죠? 근데 화학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이런 게 막 나와요. 왜냐면 줄톰슨 이펙트 화학이잖아요. 이게 단열 팽창 화학이기 때문에 공부하다 보면 이런 사실들을 알게 돼요. 알겠죠? 알겠죠?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잘 모르지만 오지 있죠? 오지 상간 벽지 오지 아마존 밀림 이런데 요 냉장고 씁니다. 압축 냉장고 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거긴 전기 안 들어오잖아요. 발전소부터 멀잖아. 그래서 그런 데는 이런 압축 냉장고 쓰는 데도 있습니다. 뭐야 저거다. 됐죠? 자, 그래서 요거 알아두세요. 보세요. 됐다. 자, 그 다음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력학 문제 중에 내가 조금 주목하는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아니 뭐 대단한 건 아닌데 내가 여러분 단체 카톡방에도 이 파일을 올려놨거든요. 단체 카톡방에 어제 내가 파일 2개 올렸는데 봤어요? 네. 그건데 한번 받아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받아.
봐도. 봐도. 자, 받았어요? 받았습니까? 네. 받았어요? 자, 이거는 여러분 38기 수업 자료입니다. 38기 그 화학 실험 수업 자료입니다. 알겠죠? 없어요? 어이씨, 내가 어디더라? 있나? 있나? 어디 갔지? 에이, 자, 그럼 아니, 잠깐 보세요. 잠깐 보고 나중에 갈 때 드릴게요. 잠깐 같이 보세요. 그래서 요기 이제 그 되게 익숙한 포맷이죠. 이분이 누구더라 이름이? 하여튼 그분인데 그 해에는 그분이 연력학을 한 거지. 올해도 그분이 했으면 이 프린트였을 거야. 알겠어요? 바뀐 적이 없거든. 이건데 여기에 그때 그 선생님이 나눠줬던 문제 중에 좀 몇 장 넘기면 문제집만 쭉 있는 게 있을 거야. 몇 장 넘기면 좀 문제집만 있는 게 있을 거야. 찾았어요? 몇 장 넘기면 1, 2, 3, 4 연력학 문제 프린트물 해가지고 문제들이 있지? 요거 내가 손으로 풀어놓은 거거든요? 내가 손으로 풀어놓은 거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도 한번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풀어보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가 지금 학교에서 다루고 있는 수준의 연력학이랑 매우 유사할 거예요. 너무 어렵지도 않고 그냥 딱 중간 난이도의 연력학 문제. 아시겠죠?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은 중간 난이도의 그 연력학 문제를 연습하고 싶으면 요거 해보세요. 내가 풀어놨으니까 그대로 하시면 돼. 알겠죠? 문제의 소스는 옥스톱이에요. 옥스톱이에 있는 중간 난이도의 문제들 그냥 다 발췌한 거예요. 알겠죠? 내가 말고 요 선생님이. 알겠죠? 그러니까 다 공신력이 있는 문제니까 해보도록 하시고, 이때 여기서 내가 하나 소개할 문제가 뭐냐면, 소개할 문제가 앞에서부터 9페이지라고 돼 있는 페이지가 있을 거야. 앞에서부터 9페이지. 요렇게 돼 있는 부분이죠. 요렇게 돼 있는 부분. 요렇게 채팅했어요. 9페이지에 맨 아래쪽에 있는 문제 하나 있을 거예요. 암모니아 합성 문제. 찾았어요? 이거 해볼 거예요. 이거 알겠죠? 암모니아 합성 문제. 이게 보통은 잘 나오지 않는 타입의 연력학 문제인데, 요게 흔치 않아서 한번 해볼 거예요. 알겠죠? 이 교재에 있다는 얘기는 교사들 머릿속엔 이 문제가 있어요. 알겠죠? 근데 이걸 낼지 안 낼지 모르지만 이게 좀 독특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자, 이거 지우고 내가 쓰는 동안 그 브레인스토밍 해봅니다. 시작! 요거. 자. 그 내일 아무도 안 오면 바로 휴강이에요. 집에 갈 거야, 나. 여러분 딱 하는데 2시 반에 딱 왔는데 없다. 그럼 바로 집에 갈 거야. 안녕! 하고 바로 갈 거야. 그냥. 아무도 없으면 바로 갈 거야. 1초도 안 기다려. 바로 갈 거야. 집에 가야지. 나도 집에 가서 김선아랑 놀 거란 말이에요. 좋아. 유일한 친구란 말이에요. 자, 쓰는 동안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자, 가자. 문제는 읽었죠?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자, 그럼 이게 뭐냐? 자, 질소하고 수소가 반응해서 얌모니아가 돼요. 뭐 되게 흔한 반응이죠? 자, 그거에 대해 여기 R이라고 있네요. 뭐 줄임말? 리액션. 여기 동그라미 표시 있네요. 뜻이 표준. 그래서 얘를 말로 읽으면 표준 반응 엔탈피 변화. 알겠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표준 반응 엔탈피 변화. 그래서 영어로는 표준은 영어로 스탠다드라고 하죠. 영어로 쓰면 스탠다드 리액션 엔탈피 체인지. 시작. 스탠다드 리액션 엔탈피 체인지. 알겠죠? 자, 근데 이때 표준이라고 하면 이것도 아까 온도가 다양하다고 했습니다만 상태 변화에서는 표준이라는 의미가 좀 달랐죠? 그런데 보통의 표준은 보통 몇 도예요? 보통 25도씨. 알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해놨네요. 25도씨에서 이 반응을 측정을 했더니 그때 엔탈피 변화가 이렇더라. 그러면 이때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걸로 보아 발열, 흡열 뭐? 얘는 발열이구나. 됐죠? 그런데 문제가 난데없이 어떻게 되느냐? 온도가 25도가 아니라 450도로 바뀐다면 이때 이 엔탈피 변화가 어떻게 되겠니? 무슨 말 알겠어요? 이걸 풀어보라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열화학 문제로는 흔치는 않은데 이게 연력학적으로 되게 좀 까다로운 문제들을 풀면 되게 많이 나오는 계산 방식이에요. 그것만 따로 빼서 해놓은 건데 이제 어떻게 푸는 건지 봅시다. 자, 그러면 이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바로 이 엔탈피는 무슨 함수? 상태 함수. 이걸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엔탈피가 상태 함수다? 잠깐 봐봐. 얘를 반응을 시켜야 되는데 25도가 아니라 여기서 반응을 시켜야 돼.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 그러면 질소기체하고 수소기체들을 가져다가 반응을 아직은 시키지 말고 얘를 온도만 450도로 올려보자. 그럼 이때 엔탈피 변화를 델타 H1이라고 하자.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 반응물들을 450도에서 반응을 시켜. 그럼 그때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엔탈피 변화가 생기겠지? 그런 다음 암모니아가 만들어진 걸 다시 25도로 식히자. 그걸 엔탈피 변화를 델타 H2. 뭐만 알겠죠? 그렇다면 엔탈피가 상태 함수이므로 여기에 써놓은 델타 H1, 델타 HR, 델타 H2, 델타 HR 노트. 이 사이에 무슨 관계가 성립해야 할까? 상태 함수니까. 바로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왜냐면 이리 가서 이리 가나. 같아야 돼, 달라야 돼? 같아야 돼. 왜? 엔탈피가 뭐니까? 상태 함수니까.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를 우리 연력학에서 무슨 법칙이라고 했지? 헬스로 해, 헬스로. 헬스 법칙. 헬스 법칙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야, 그냥.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이때 이제 관건은 뭐야?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미지수는 요거고, 그죠? 요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알아 몰라. 얘는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92.922가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관건은 뭐하고 뭘 계산하는 거지? 얘하고 얘를 계산하는 거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쟤를 어떻게 구하느냐? 3. 이상기체의 경우 외우고 있나 보자. 내부 에너지 뭐죠? NCBT. 엔탈피는 NCPT 외우라고 했어요. 알겠죠?
연력학의 가장 기본식. 자, 조건에 따라 달라져요. 언제나 이래요. 이상기체는 언제나 내부 에너지가 있고 언제나 엔탈피가 있고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지금 구하라고 하는 건 다들 엔탈피잖아. 그럼 둘 중에 어떤 식을 쓸까? 지금은 이걸 써보자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 델타 H1 몰수에다가 무슨 비열? 등압 비열을 곱해서 온도 변화를 곱해라 이런 얘기잖아. 자, 그러면 델타 H1은 여기서 이렇게 변하는 거지. 누가? 질소와 수소가. 그러면 질소 따로 수소 따로 계산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이제 비열 누구? 질소가 온도가 어디서 어디로 변해? 25도씨에서 450도로 변하지. 그럼 이제 계산 편의를 위해서 얘를 T2 얘를 T1이라 할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하는 건 온도가 어디서 어디로 변하는 거야? 바로 T1에서 T2로 변하는 거지. 맞아, 맞아? 그 다음 누구도 수소도 더하기 수소도 온도가 T1에서 T2로 변해. 그지? 그런데 화학양분 계수가 1대3이기 때문에 수소, 질소에 비해서 수소는 몰수로 3배가 더 많지. 몰수로 3배가 더 많으니까 여기에다가 3을 곱해줘야지. 됐죠? 그 다음 마찬가지로 델타 H2는 누가 어디서 어떻게 변하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변하는 거지. 그 대상은 얌모니아. 그죠? 근데 얌모니아가 온도가 어디서 어디로 변하는 거야? 2에서 1으로 변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때는 T1 빼기 T2. 알겠죠? 그리고 화학양론 계수를 이렇게 고려해 줄 거야. 되십니까? 그러면 이거로부터 델타 H1 더하기 델타 H2 해주시면 2개 더하라는 거지? 2개 더하면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바로 질소 더하기 3배의 슈쇼 빼기 2배의 얌모니아 비열을 한 다음에 곱하기 온도 변화 T2 빼기 T1. 알겠죠? 그럼 얘는 어디 있어? 저기 있잖아. 저거 쇽쇽쇽 놓고 T2 T1은 뭐야? 450 빼기 25 하면 되겠지. 그럼 얘를 신나게 계산하면 그 내가 해놨어. 얼마쯤 나오냐면 19.32가 나올 거야. 무슨 말 알겠죠? 19.32가 나올 거야. 그러면 이때 요 델타 H1, 델타 H2가 19.3이라는 뜻이지. 그럼 여기에 넣고 계산하면 얘를 구할 수 있다, 못 구한다? 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야. 그럼 대충 하면 111 정도가 나올 거야. 무슨 말 알겠죠? 어떻게 구하라는 건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연력학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오케이, 됐다. 출력을 좀 굴려볼까요? 고마워요. 자, 보시면 이한, 재빈, 태용 내일 올 수 있으면 와요.